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설 연휴 앞두고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서 주식 얘기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5,550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코스피 여전히 고공행진 정말 뜨겁습니다. 코스피가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2,300~400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00 넘었었죠, 4,000 넘었었죠, 5,000 넘었었죠. 와.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도 우리 코스피 역사상 그 전례를 정말 찾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동안에 최근 한 수년 동안 워낙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이 재평가를 못 받고 있었던 데다가 그다음에 또 새 정부 들어서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 밸류업을 위한 상법 개정이라든지 각종 정부의 조처, 그다음에 주가 조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폐가망신을 시키겠다는 강력한 시장 정화 노력, 거기다가 또 하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인공지능 물결을 타면서 그야말로 3박자 아니 4개의 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야말로 그 최고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종합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5일이 지나면 설 연휴 5일 동안의 장기간 이제 쉬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좀 강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밤 사이에 뉴욕 증시 상당히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뉴욕 증시는 지금 며칠 계속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부작용,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AI 모델을 개발했는데 이게 너무 앞서 나가서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 죽일 것이다라는 이런 불안한 예측. 거기다가 그동안에 인공지능 이 업계에서 수혜주에서 대표로 지켜왔던 팔란티어라는 회사. 예.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 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을 열 때만 하더라도 그 뉴욕 증시의 좀 침체 효과가 우리나라 증시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시작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뜨겁게 달아올라서 거의 이제 6,000 포인트도 이제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파죽의 지세로 오르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7,300까지 오를 것이라는 그런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NH농협인데요. 우리나라 증권사의 전망에서 7,000대 얘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정말 처음입니다. NH농협 증권사는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 지표인 PER 지표,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건데요. 이게 여전히 낮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 반도체 회사들의 이익이 굉장히 높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 PER 지수로 본다면 7,300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정말 최근에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높은 시세 전망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라는 게 예를 들어서 5천까지 올랐다 이러면 건물을 짓듯이 5층은 됐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6층 올라가고 7층 올라가는 것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6층 올라갔던 게 2층, 3층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정말로 그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현 상황에서 주가가 크게 폭락할 것 같은 그런 악재는 적어도 코스피 상황에서는 별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황이 언제 어떻게 돌발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질 때는 더 높은 상승에 대한 기대로 투자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한순간에 어떤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 대비 이것도 좀 같이 이 쌍 전략을
펴 나가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등 사실 주가가 좀 심상치 않은 그런 경향을 보이는 데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뭐 18만 전자를 만들고 하이닉스도 거의 90만까지 갔단 말이죠. 이런 우리나라 반도체주의 상황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예, 이게 인공지능 AI하고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데요. AI라는 게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를 써야 인공지능이 학습도 하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이 생긴 게 2022년, 2023년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초기 인공지능 열풍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엔비디아밖에 없었고요. 엔비디아가 설계한 반도체만이 인공지능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설계회사인데 그 설계를 한국의 삼성전자가 한 톨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100% 대만의 TSMC에만 맡기는 바람에 인공지능 초기 약 한 2년 반 동안은 한국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아니 한강의 오리알이 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제 그 전문 업체를 넘어서서 전 산업으로 확산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게 기업마다 메모리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메모리가 확장되는 인공지능의 그 생태계 라이프 사이클상 메모리 쪽으로 지금 뜨고 있고요. 또 하나 엔비디아 반도체에 있어서도 HBM이라는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하이 밴디지 메모리, 이 대목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압도적 초격차로 세계 1위거든요. 특히 뭐 삼성전자는 최근에 HBM4 최양산까지 지금 발표를 했죠. 이런 게 그 여러 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이제 한국의 반도체, 뭐 한국을 지칭했다기보다도 메모리 반도체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첨단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거의 90% 이상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또 조심할 게요.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자그마한 변동이 있어도 크게 출렁거릴 수가 있는데요. 메모리는 비메모리보다도 훨씬 빨리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빨리 꺼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는데, 이 역시 현 상황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갑자기 뭐 크게 줄어들 그런 돌발적인 변수가 나타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당분간은 메모리 반도체의 이 훈풍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음으론 부동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보완책들도 함께 여러 가지가 나온 상황인데,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 이번 주에 상승폭이 또 줄었다고 하는데 시장에 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매도, 매입, 주문 단계에서 측정한 지표를 보면요. 효과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효과가 상당히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다주택 가진 사람들은 야,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그래서 매도 문의가 굉장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요. 또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이게 토지 거래 허가제의 규제를 피해서 갭 투자 방식으로 집을 살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그러면서 관심은 굉장히 뜨겁고, 특히 단기 매물이 늘어나면서 지금 실제 호가 면에서도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거래가 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유예 종료가 시세에 영향을 주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에 대한 정부의 확정 방침이 나온 지가 며칠 안 됐고, 예. 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세금 조건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금주 초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세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매도 주문이라든지 시장의 흐름상으로는 양도세 만기,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 만기를 앞두고 상당히 팔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종합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다주택자들은 어떤 생각들을 좀 하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그
첫 번째가 과연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의지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저게요. 정권이 바뀌어서 또 원상으로 돌아간다면 그때까지 기다려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정권 바뀔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까? 아니면 이번에는 뭐 이제 정책이 고착화된 거 아닌가?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지금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정부의 의지가 확실하고 또 5월 9일 이후에 종부세 같은 보유세도 높아진다고 그러면 파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팔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런 경우에는 매도보다는 정여를 가까운 자녀들이나 또는 친인척들에게 정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정여와 매도의 어떤 그 유분리 이런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 대통령이 요즘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많이 올리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내용을 박사님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예, 굉장히 쇼킹한 뉴스입니다. 자,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해버리는 일몰 종료하는 것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자, 지금 밤사이에 올라온 SNS는요. 다주택자가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집을 대부분 자기 원금으로 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은행에 융자를 받은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 은행의 융자, 금융기관의 융자는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길게는 10년도 갈 수 있지만 짧은 것은 1년짜리, 2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관례가 1년이든 2년이든 자동 갱신을 해주는 연장을 해주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금융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밤사이에 나온 SNS는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 아직도 안 팔았다. 더 이상 해줄 건 뭐 있느냐? 그리고 지금 신규로 집을 사 들어가는 사람은 은행 대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사람들은 대출 기한이 만기됐는데 그것을 또 연장해 준다? 이게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표현은 국민들에게 여론을 묻습니다라고 썼지만 이게 만약에요 5월 9일 이후에 기존 대출 연장을 안 해준다 그러면 버틸려 해도 버틸 수가 없는 적어도 은행 융자 받아서 집을 샀는데 융자 기간이 만기됐다? 그러면 대출이 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다른 금융기관에 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면 이번 5월 9일 날 이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이 5월 9일로 끝남과 동시에 보유세도 올리고 또 금융 규제도 다주택자에 관해서는 좀 더 세게 나오지 않을 것인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널, 하나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BTS 광화문 광장에서 공연합니다. 박사님 BTS 좀 좋아하십니까 혹시? 예, 좋아는 하지만 네. 정말 잘 공연 모르십니까?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티켓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한때 BTS가 군대 병역 문제 등으로 해서 한때 사실상 해체됐다가 이제 돌아온 셈이죠. 그런데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5교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화려한 컴백 쇼를 한다. 자, 이런데 지금 이 아미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BTS 아미들은 전 세계 각국에 그렇죠. 네. 아주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손님들 만나보면 우리나라 정부 제도나 우리나라의 위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BTS는 전부 다 아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가 브랜드에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데 이 바람에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전 세계적으로 움직인다. 그 움직이게 되면 결국 숙박시설, 음식점, 또 차량 이걸 이동해야 되니까 가뜩이나 요즘 소비 수요 부족에 따라서 경기가 잘 안 돌아가는데 서울의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부산 뭐 각 BTS가 열리는 곳마다 지금 소비 진작에 대한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박사님. 그래서 10조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럴 때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바가지 요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 호텔의 경우에는요. 평시 10만 원이었던 숙박 요금이 일주일 만에 75만 원으로 7.5배 올린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이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 BTS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공연이 있거나 이랬을 때 정말 우리 안타깝게 만드는 게 바가지 요금입니다. 특히 해외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바가지 요금, 상상을 초월한 택시 요금이라든지 또는 먹거리 음식값을 폭발적으로 올려버리면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물가가 높은 나라인가 또는 소비자들을 덩치는 나라인가 이런 게 대한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돈 벌자고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씨를 말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바가지 요금이라는 게 우리 공정거래법상은 예. 어떤 담합을 하거나 대기업의 그 독점적 횡포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법 위반인데 본인이 가두에서 50원 받던 것을 갖다가 100원 받는다 해서 그것을 처벌하기엔 좀 규정이 좀 애매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대목은 결국은 1차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중요하고요. 또 관공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이렇게 시장 독점이 일어날 수 있지 않도록 시장을 좀 그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공적 역할이 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 안내 지도 또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이런 매장도 일부 가격 안정용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모처럼 찾아온 소비 진작의 기회가 인상 찌푸리고 한국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그런 악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짧게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BTS도 그렇고 뭐 한국 요즘에 푸드니 문화니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란 말이죠. 해외 경험이 참 많으신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 삼아서 조금 더 잘 알릴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요. 자, 결국은 기술 혁신과 소비 혁신 그리고 서비스 혁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BTS가 좋아서 왔는데 한국에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친절하더라. 또는 한국 제품이 더 좋더라.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국 경제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국 소비자들을 돈 줘서 모시고 오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오라 해도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을 때 말이죠. 이게 그 공연장 주변의 상인들뿐만 아니라 호텔이라든지 지하철 전 시설을 같이 이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좀 우리 대한민국 이코노미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도 앞장을 서고 특히 각종 공공단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조직적으로 우리 이미지 높이기 위한 맞아요. 그런 캠페인을 좀 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